요새 은행들도 이제 뭐 자산 관련된 네네.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신탁까지 해서 네네. 사실 뭐 그거 관련해서 유언이나 이런 관련해서 좀 논쟁도 많고 나중에 좀 네. 다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건 이제 사전에 본인들이 이제 증여를 준비하는 네네.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 또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 사전에 증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뭐 어떤 거를 좀 일반 자산가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게 뭐 유언이나 신탁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이게 저희가 상속할 때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정해지거든요. 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고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 받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상속인 말고 손자한테 주고 싶다. 뭐 충분히 그 뭐 상속인들도 연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손자한테 주려면 상속을 받아서 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어려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신탁 같은 걸로 내가 이제 나중에 사망을 하면 손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신탁을 걸어 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재산이 좀 분할을 미리미리 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추가적인 세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 좀 이제 좀 빨리 유리하게 또 만들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손자들한테 주면 또 유리한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 사전증여라 그래서 네.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한테 10년간 증여한 건 다 합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손자나 며느리, 사위들은 5년간만 지나면 합산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미리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의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편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신탁은 또 수수료가 좀 있어서 좀 그렇죠. 네, 접근이 또 쉽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엄청 큰 자산가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탁이라는 게 한 번 또 넘겨줘야 돼서 네.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힘들어 하시는 건 또 있어요. 워낙 이제 뭐 신탁 관련해서 네. 뭐 모든 금융사들이 뭐 은행뿐만 아니라 네. 여러 금융사에서 이쪽에 좀 손을 얹고 그쵸,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는 개념이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마 신용증권에서 먼저 하고 이제 네. 다른 증권사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가면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다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주겠다. 이게 엉뚱하게 예전에는 그 종부세 때문에 신탁이 한번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 그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신탁으로 살짝 넘겨놨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법으로 다 개정이 돼서 안 되게 됐고 요즘 말씀드린 유언 신탁 같이 뭐 유언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유언 공증을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유언 공증이나 아니면 신탁 정도? 신탁 이제 조건을 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또 많이 하시죠. 그런 유언 신탁 관련해서 네, 그 사례 네. 중에 하나 일부 그 과정이니까 혹시 그런 거는 네. 어떤 좀 물론 지금 장점 좋은 점 말씀해 주시면 단점 같은 거? 단점은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네, 꽤 생각보다 비싸요. 네, 이게 연마다 그리고 수수료가 측정이 돼서 매년. 네네 매년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이 크니까 이제 수수료가 좀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감정적으로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 근래 뭐 특히 이제 총선 전에 네. 얼마가 기간 동안 뭐 한참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성세율 관련된 얘기는 네네. 또 나온 것도 있고 네네. 세금은 항상 뭐 건들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또 워낙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성세율이 되게 좀 높은 쪽에 속한다라고 네네.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실제 뜯어보면 또 막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이게 좀 팽팽하게 맞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세무사님은 뭐 정치 인도 아니시고 네네. 현직의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꽤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사실 해외랑 비교를 해봐도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 정도면 증여랑 상속이 한 100억 정도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억이요? 네네. 그러니까 꽤 관대한 느낌이고 그리고 뭐 세금이 근데 1대1로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 문제예요. 저희는 다른 세금들이랑 좀 얽혀 있고 네. 그쪽도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그 뭐죠 후대에 이제 넘겨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꽤 우리나라는 타이트한 편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사실 되는 건데 최근에 상속세가 늘긴 늘었어요. 인원도 많이 늘고 세수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이제 비중 자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고 이걸 이제 좀 줄이면 이제 국가 재정이 좀 이제 어려워진다는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감정적이라는 게 이게 잘해야 한 6% 정도 5%에서 6% 내는 세금일 거예요. 네. 그걸 또 대부분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안 내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듯한 뭐 실제 그렇긴 하겠지만 네. 또 근데 거꾸로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또 부자들이 100% 내고 있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사실은 이게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 게 해외로 그냥 자산을 이전하고 싶어 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거든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사실 좋은 건 아니어서 조금은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저희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연세 좀 있으시면 어차피 이제 돌아가시면 다 국가한테 반 정도 뺏기니까 다 써버리시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5대 5니까 지금 네. 네, 그냥 쓰고 써버리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뭐 현장에서 네, 보시기에는 뭐 나라마다 다 세율도 다 다르지만 네, 뭐 네. 주변국들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세율이면은 이렇게 전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 없이 최대한의 그런 좀 좁혀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국가주택 기준이 12억 아니면 15억이거든요. 네. 근데 뭐 꽤 고가는 맞아요. 고가 이건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한다는 건 좀 저는 좀 반대이긴 하거든요. 뭐 사실 솔직히 이건 좀 다른 여담이긴 한데, 상속세가 뭐 이렇게 개정이 안 되는 건 저한테는 더 좋거든요. 업무는 많아지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상속세를 내보고 증여세를 내보면 이게 꽤 사실 체감적으로 쉽지도 않거든요. 당장 내 현금으로 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이게 자녀한테 주는 돈인데 뭐 어느 정도는 그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5천은 또 너무 작아서 네.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금 정도는 좀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중과세기도 취득할 때도 내야 그쵸. 되고 물릴 네. 때도 내야 되고 뭐 네.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근데 뭐 다른 국가도 비슷한가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증여상속세는 사실 세율이 저희 나라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세수 자체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 봐도 해외에서는 최근에 영국에서는 상속세 아예 폐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뭐 양도세도 거의 아예 없어요. 뭐 다른 세금들이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동산에 유독 좀 민감해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네, 저희 뭐 금투세만 하려고 해도 지금 뭐 난리가 나고, 그리고 상속세를 좀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사실은 부동산이 아니고 엉뚱하게 주식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 대통령이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꺼낸 게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쪽은 또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부동산 쪽으로 가면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왜 돈을 안 내냐 이렇게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좀 뭐 예전 기준과 비교를 하고 세수의 비중을 비교하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계속 감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냥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라. 근데 극소수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중과세 느낌은 좀 있거든요. 소득세도 냈고 내 남은 돈을 그냥 자녀한테 주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남는 돈으로 차를 산다고 세금은 뭐 엄청 내진 않잖아요. 내가 그냥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쓰는 것 뿐인데 왜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냐. 그래서 좀 뭐 적어도 부부간이나 자녀한테는 좀 늘려주고 좀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부부간에도 네. 부부간에도 10년간 6억까지 되고요. 그거 넘으면 또 증여세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사실 세법적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6억까지만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겨요. 뭐 그 외벌이인데 한쪽은 그 벌이가 없어갖고, 근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뭐 와이프한테 돈을 다 줬잖아요. 네. 그걸로 적금 많이 들어서 뭐 그 돌려받은 금액이 많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 이 적금 든 돈이 남편의 돈이었다면 증여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하면 그런 결혼할 때 공동명의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동명의 해주면 이게 6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와버려요. 그냥 뭐 전세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감정적으로 되기도 하죠. 그것도 이제 왜 부부간에 증여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좀 월급, 이 연봉 높으신 분들은 이제 생활비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그 6억이 또 금방 넘어요. 네. 네. 그래서 증여 문제가 꽤 생기더라고요. 세청 분들은 되게 바쁘시겠네요. 근데 조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 보는 건 또 아니니까요. 네.